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 관한 얘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론. 우리 2교시, 그러니까 두 번째 과목의 마지막 영역, 세 번째 영역으로 보는 게 바로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이죠. 보통 2교시에서 제일 어렵다,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들 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고득점으로 시험 합격에 일종의 어떤 도구, 수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목적, 목표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자, 보면 첫 번째 챕터,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지역사회가 뭐냐? 지역사회가 뭡니까? 지역사회. 지역사회. 여러분들 생각하는 지역사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사회 개념, 어떤 공간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공간. 자, 우리 지역사회를 정의 내릴 때, 지역사회가 뭐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역사회는 이제 local community라고 하는 말을 쓰죠. NITY. 지역을 local,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community, community가 뭐예요? 이제 의사소통 하는 집합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지역사회를 이야기할 때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개념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주민이라고 표현해요. 주민. 뭐라고? 주민.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뭐라고 한다?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요? 유대감. 지역 주민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우리 서로는 뭐다? 하나다 라고 하는 유대감. 이걸 보통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역, 그리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 이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공간 또는 그 형체를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한다. 정리가 좀 되세요? 좀 어렵죠, 얘기가. 자, 보면 지역사회, 사회복지 활동 영역이자 사회복지 현장인데, 자, 밑줄 긋습니다. 지역사회 그 자체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럼 지역사회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그렇죠? 그들이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이 된다라는 얘기. 뭔 소리냐면 되게 말이 의미가 복잡한데, 우리가 1920년대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 복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 복지의 정의를 내리려고 되게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때 이 지역사회 복지의 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이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local community organization이에요. 조직화 사업. 그럼 이 조직화 사업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런 거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건 뭐냐? 지역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직화, 즉 하나로 모으면 충분히 지네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할 때 항상 사회복지사는 어떤 염두를 해야 되냐면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그 주민의 역량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된다. 어떤 얘기인지 정리가 좀 되세요? 그게 머릿속에 핵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복지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복지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화되어졌었을 때 이 복지 실천의 주체로서, 수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개념을 잘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 또는 지역사회
지역사회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보호, 기존의 시설 보호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해서 지역사회와 상호 보완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지역사회 보호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지역사회 보호. 이게 우리 실천론 시간에서도 공부하셨던 그 정상화 이념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건데, 자, 과거에 사회적 약자들 생각해봐요.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이 사회가 다루면 좋겠냐 이거야. 어떻게 다뤄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자. 분리를 시켜버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역사회죠. 이 지역사회와 이 장애인들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이 장애인들만 모여서 사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럼 장애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들어가 살아요. 살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간접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된다. 직간접적으로. 장애인들 필요한 먹을 거 갖다 주고, 장애인들 간병 필요하면 간병인 나가서 간병해 주고. 이해되죠 여러분? 그 정도 해주면 이 장애인은 행복할 거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도리 다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정상화 이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정상화 이념은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정상화 이념이 등장해요. 정상화 이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와 분리되어져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의문에서 시작을 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 공동체이고 함께 살 수 있어. 뭐냐?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 부분까지도 다 상실된 것이 아니다. 장애라는 것은 인간이 갖춰야 될 다양한 요소 중에서 일정 부분의 결함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립의 근거인 인성과 인격 등등을 완전히 상실한, 즉 비인간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러면 이 정상화 이념은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 별도로 살지 않고 어디로 들어와?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별도로 들어와 사는 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 뭘 만들었냐면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시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특히 대표적인 게 생활시설 같은 것들이죠. 생활시설. 그 별도의 공간 안에서 먹고 자고를 다 거기서 이 사람들은 분리돼서 해야 된다. 그게 이 사람들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니네 잘못된 거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화 이념은. 그들은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상화 이념에 근거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탈시설화 이념이에요. 시설에서 데리고 나오자. 이 장애인들 시설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럼 데리고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탈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재가복지 발전시켜야 돼요.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활을 누리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사회복지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를 해야 되고, 이 재가복지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바로 사례관리라는 거예요. 사례관리는 일종의 기법이죠. 그렇죠. 사례관리 핵심이 뭐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체계들을 이 클라이언트한테 잘 연결해줘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원 체계들에 의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생존이 유지, 보장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이 사례관리죠.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라는 것은 바로 이 탈시설화로 인해서 이제 보호의 주체가 과거에 시설 보호였었는데 이 시설 보호가 뭘로 바뀐 겁니까? 이제 지역사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직접 그들을 보호하자.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지역사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살아가자. 그게 바로 뭐다? 커뮤니티다. 공동체다. 라고 보는 거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는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을 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자, 지역사회 보호. 기존의 시설 보호 위주의 서비스 탈피해서 지역사회 상호 보완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지역사회 조직사업. 조직사업이 아니라 조직화 사업입니다. 조직화 사업.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Local Communit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1920년대 이후서부터 계속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그게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시켜서 그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보자. 그거죠. 자, 지역 사회에 대한 학자별 견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지역 사회를 이제 학자들이 정의 내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로스가 나오는데 좀 요거만 좀 기억합시다. 로스가 지역 사회를 지리적 지역 사회와 기능적 지역 사회로 구분했어요. 다시 로스의 지역 사회 구분은 뭐라고요? 지리적 지역 사회, 기능적 지역 사회. 요거는 머릿속에 팡 박아놔야 돼. 문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자, 보시면은 워렌, 더넴, 힐러리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이건 사실 틀려줘라 라고 나온 문제거든요. 이거를 학자별로 다 기억을 한다는 건 사실상 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 봐주십시오. 젠트너, 그다음 파코하고 버제스, 몰간, 그다음 포스턴, 그린, 뭐 학자들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지역사회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뭐냐면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 가셔서 이제 지역사회 일반적 구분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할 건데 자 보면 지리적 측면에서 물리적인 지리성과 지리적 경계성을 갖는다. 이는 다른 지역과의 특수성과 분리성을 나타낸다. 그다음 사회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얘기는 이것은 이제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아까 전에 우리가 로스가 얘기했던 지역사회 구분이 있었죠. 그 얘기인데 뭐 헷갈리니까 그냥 특성은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만 봐주시고 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 개념 특징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진짜 중요한 거 지역사회 구분이에요. 지역사회 일반적인 구분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사회적 동질성을 뜬 지역사회,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나와 있는데 이걸 후루룩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묶으냐면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하나, 그 다음에 사회적 동질성을 뜬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이 하나예요. 하나.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에서 공부하셨던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구분한 지역사회의 분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이 지역사회 복지로는 학자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로스예요. 로스.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뒤에 가면은 로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로스만. 이 사람하고 자꾸 헷갈려요. 로스만. 얘는 그냥 로스고 얘는 로스만이죠. 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역사회 실천 모델 3가지를 제시한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건너뛰었던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실천 모델 체계를 1960년대에 개발했던 학자입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깊게 다뤄볼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은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로스가 지역사회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뭐라고?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자, 두 번째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뭐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자, 지리성을 줄여서 지리성. 이걸 이제 기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역사회를 구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간 체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공간. 지역사회는 공간이다. 공간이다. 그럼 어떤 공간이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있죠. 행정구역.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역사회 행정구역 중에 제일 넓은 게 시도입니다. 시도. 그 다음에 밑에 시, 군구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읍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구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을 해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여기에 짱이 존재하죠. 시도지사가 있고 시군 구청장이 있고 읍면동장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일반적으로 이 행정구역에 근거한 지역사회는 보통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를 얘기해. 조금 확대되면 시군구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구 공덕동이다. 그럼 공덕동에 있는 주민 전체를 그 공덕동에 있는 그 공간, 공덕동이라고 하는 공간 전체를 지역사회로 인식하는 게 바로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이걸 이제 기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뭐냐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관심. 뭐예요? 관심. 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었었을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동성애자, 동성애자들.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 C라고 하는 지역 전부 다 흩어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은 가상 공동체,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의 카페, 그렇죠. 요새 뭐 등장하는 밴드, 그렇죠. 이게 뭐 특정 회사를 제가 광고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안에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요. 자, 그럼 이 자체가 뭐다? 바로 기능적 의미에 있어의 지역사회로 보는 거예요. 전혀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이나 문제 등, 즉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구성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역사회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중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가상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상공동체. 이런 거. 카페, 밴드 같은 거죠. 자, 보면은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지리적 특성엔 지역적 특성에 의한 특성과 분리성을 강조한 지역사회다. 주민들과 조직체의 지리적 분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는 행정구역 써놓으세요. 행정구역. 자,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사회,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이건 패스하시고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이게 사회적 동질성을 띤 지역사회예요. 자, 공동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다. 직업, 취미, 활동 영역 등 기능적 수준에 기초한,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했던 관심,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지역사회가 바로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다.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어렵죠? 할 수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기능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사회만 던지시고 무슨 갈등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시면요. 기능적,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기능이론하고 갈등이론이 있어요. 그때 다뤄볼 얘기입니다.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주의. 그래서 이건 보지 마세요. 자,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우리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죠. 테니스, 공동사회, 이익사회. 자, 보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결합의지. 자, 여기 보니까 인쇄 잘못됐죠. 결합 이퀄 의지라고 되는데 그냥 결합의지예요.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우리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고 합니다. 독일어예요. 구분했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금전적 혹은 기타 목적을 염두에 둔 객관적 계약에 의해서 관계가 이루어진 이익사회의 개념이 발전했다. 자, 핵심이 산업사회다 밑줄을 그래서 이 시험에 나왔어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공동사회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익사회화됐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결합의지. 온의지? 결합의지에 의해서. 자, 결합의지가 뭐냐? 한번 봅시다. 공동사회. 가족이나 친족 등과 같이 혈연이나 지연의 애정적, 정서적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동사회입니다. 자, 이 결합의지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 결합의지예요. 어떤 의지를 의도하에, 계약하에 만들어진 그런 의지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뭉친 거야, 그냥. 여러분, 가족이 만들어지고 이웃이 형성되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뭉쳐져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자생적 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결합의지의 형태가. 그래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감정 및 정서의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자, 이익사회는 조합, 정당, 국가 등과 같이 객관적 계약이나 조약, 협정 등에 의해서 이해 타산적, 즉 계약적 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익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테니스의 이런 구분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해요. 특히 다시 어떻게 산업화로 인해서 과거 공동사회였던 것이 이익사회로 발전되어져 갔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지역사회 기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좋은 지역사회가 뭐냐? 여기 또 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워렌. 이 워렌도 한 2번 들어볼 거예요. 이 워렌. 자, 지역사회 유형화를 시킨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워렌이 또 좋은 지역사회가 뭐냐에 관한 얘기도 이 워렌이 했습니다. 자, 보면 좋은 지역사회는 구성원 사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가 뭐죠,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관계예요. 이걸 이제 워렌은 지역사회 유형화 기준 중에서, 그러니까 지역사회 비교 척도라는 걸 워렌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수평적 유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안에 수평적 유형이 어머, 우리 교재 안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없네요. 자, 수평적 유형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월에는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역사회 비교 척도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워렌이. 지역사회 비교 척도. 뭐냐? A라고 하는 지역사회가 있고 B라는 지역사회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지역사회를 더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지역사회 비교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지역사회 비교 척도 첫 번째를 지역의 자치성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세 번째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동일성.
네 번째가 수평적 유형. 우리 교재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써놔요. 이거 워렌. 워렌이 얘기했던 지역사회 비교 척도입니다. 써놔요. 따라해볼게요. 지역의 자치성. 두 번째가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근데 심리적 동일성. 수평적 유형. 자, 워렌은 지역사회가 있고 또 지역사회가 있었을 때 둘 사이에 어느 게 더 좋은 지역사회니? 라는 것을 구분할 때 이 네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서 비교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지역의 자치성이라는 건 뭐냐면 타 지역의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개입이나 간섭 없이도 지역 자체적으로 자치, 스스로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야. 그걸 지역의 자치성이라 그래요. 이해되죠?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한테 다른 지역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정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자체적인 경제적 기반도 잘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 어떤 정치적 기반도 잘 구성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자치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의 자치성이 잘 구비된 지역일수록 어떻게 좋은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서비스 일치성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지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살아가려면은 한두 가지 서비스 받아서 생존이 안 돼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토요일 날 주일날 되면 교회도 가야 되고 이발도 하러 가야 되고 얼마나 받아야 될 서비스들이 많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그 서비스를 우리 지역사회 한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딴 데로 가야 돼. 딴 지역사회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에서 위배돼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제발 대학도 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지역에다 공단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우리 지역사회 이런 대규모 쇼핑몰 좀 들어와 주세요. 요청하죠. 그게 바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지역사회에 가지 않고서도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존이나 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도, 그것을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 해요. 자, 심리적 동일성. 이것이 일종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감 또는 연대의식이에요. 뭐냐? 나는 우리 지역사회 주민이야. 그게 자랑스러워. 어디 가도 난 우리 이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우리 강남 사람들 그렇잖아요. 강남 계시는 분들, 야, 나는 강남구 주민이야 이러면, 야, 잘 사네. 나는 판교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한다면서 천당 아래 분당? 그래서 나는 분당 사람이야. 난 성남구 분당 사람이에요. 최고다. 이러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나는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보지도 못한 읍면동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이 이제 심지역 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 이것이 높을수록 어떻게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제 마지막에 수평적 유형인데, 이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위치예요, 위치. 자, 지역사회 각각의 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한 지역사회가 있으면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권력이나 권위가 많은 사람들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다 섞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치, 포지션이 어떻게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무하게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할머니가 당당하게 지역사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구청장을 찾아가서, 어이 구청장 우리 한번 만납시다. 어이 국회의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했었을 때, 그러시죠 하고서 같이 만나주는 거야.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어이씨 내가
입고 내가 이렇게 입는데 너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너같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하고 내가 왜 만나? 이렇게 되면 수평적 유형이 안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수평적 유형은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주화되어질수록 이런 수평적 유형의 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사회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얼마나 많이 충족하고 있나요? 경찰서장을 만날 때 서장님 오늘 좀 만납시다. 내가 이러고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되시나요 혹시? 국회의원하고 만났을 때 네 이러고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혹시 조성이 되어져 있나요? 그게 수평적 유형이에요. 이해되시죠? 상호간에 뭐죠?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야. 내가 너를 밑에 있는 인간으로 봐서 하급 취급해버리면 수평적 유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네 가지 척도 기준을 갖고서 좋은 지역사회냐 나쁜 지역사회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좋은 지역사회는 구성 간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바로 뭐지? 수평적 유형이 잘 이루어진 거야. 수평적 유형. 그래서 구성원들 간에 상호 인격적입니다. 나도 너를 인간으로 보는 거고 너도 날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나는 너는 나보다 덜 떨어진 인간이야 라고 본다면 이거 안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권력이 폭넓게 똑같은 얘기야. 권력이 폭넓게 분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평적 유형도 잘 이루어지는 거야. 특정 사람, 예를 들어 구청장한테 모든 권력이 다 가 있다. 그러면 얘는 점점점 수직적 유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주민 전체한테 폭넓게 권력이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장은 경찰서장만큼의 권력만 갖고 있어야 되고 구청장은 또 구청장만큼의 역량만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구청장 하는 일에 막 껴들어서 너 이거 하세요 마세요 이런 소리 막 해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소득, 인종, 종교, 이익 집단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가 되지? 자치성도 이룰 수 있고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종도 다양해야 되고 또 종교도 다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다양한 이익 집단들도 있어야만 이익 집단이라는 게 결국 어떤 특정 대상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데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익 집단들이 있어야 되겠죠. 지역 주민들의 자율권 충분히 보장돼야 되고 정책 형성 과정의 갈등 협조를 최대화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 기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